ein Mädchen oder Falsche, ist Papageno sich. 오페라의 역사와 작품들을 살펴보는 오페라의 모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음악평론가 이용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주의 오페라를 살펴보실 텐데요. 특히 글록 그리고 모차르트를 중심으로 18세기 고전주의 오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 이제 아주 인기를 끌게 된 그런 새로운 장르는 오페라 부파라는 것인데요. 부파는 웃기는, 즐거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페라 부파는 희극 오페라라고 번역할 수 있겠고요. 18세기에는 이제 오페라가 다시 또 베네치아에서 나폴리로 그 중심을 이동하게 됩니다. 1733년에 페르골레시라는 작곡가가요, 막간극으로 마님이 된 하녀라는 작품을 공연해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막간극이라는 것은 이전에 이제 오페라 세리아를 주로 공연할 때는 그 세리아의 작품이 상당히 길이가 길었어요. 대개 3시간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좀 휴식 시간이 있었고, 길게 쉬면서 그 중간에 이제 막간극을 넣어서 좀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좀 골치 아픈 그런 내용의 작품을 보다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뭔가 좀 웃기고 좀 일상적인 그런 작품을 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막간극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길이는 한 2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런 좀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마님이 된 하녀라는 작품이 성공하면서 오페라 부파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자, 희극이라는 것. 희극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희극을 보고 싶어하고 희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희극의 본질은 시정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이라는 것은 뭔가를 고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을 커렉션이라는 건데요. 뭐 상식이나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주인공에게 벌을 줘서 그걸 고치도록 하는 것.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게 주로 뭐냐면요, 대개는 지나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적인 욕망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좀 과하게 그걸 표출한다거나, 아니면 재산, 뭐 무력도 누구나 갖고 있는 거지만 그게 좀 남보기에 좀 심하게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로 과하게 나타난다든가, 뭐 이런 사람을 이제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깔깔 웃으면서 그걸 보는 관객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욕심을 부리면 저 사람처럼 좀 망신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 이제 교훈을 주는 것. 그것이 희극의 본질입니다. 오페라가 귀족의 궁정 예술로 머무르지 않고 극장을 통해서 이제 상업화, 대중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부파가 탄생할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반니 바티스타 페르골레시라는 이 이제 그 희극 초창기의 그 작곡가 보시면은요, 이 인테르메조라고 해요. 이 막간극을. 그래서 이것이 성공했는데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면 굉장히 음악이 단순했다. 굉장히 꾸밈 없고 단순한 음악 형식. 그래서 가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의 호응을 얻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보고 그 당시에 장 자크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명제를 제시한 그런 철학자였죠. 루소 같은 철학자가 아주 오페라 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소가 이 작품을 보고 굉장히 칭찬을 한 거예요. 평론가이기도 했죠, 루소는. 페르골레스의 희극은 음악의 자연스러움에 있어서 프랑스 비극보다 훨씬 탁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이탈리아 오페라가 더 훌륭하냐, 프랑스 오페라가 더 훌륭하냐, 이런 식의 논쟁이 아주 길게 벌어지게 됩니다. 르네상스라는 이제 개념이 이 18세기 고전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라틴어에서 비롯된 프랑스어고 부활, 재생,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을 지닌 그런 단어고요. 르네상스라는 말은요. 그래서 학술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이제 18세기 이후의 일인데, 그 전에도 이미 이런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뭐 회복, 복권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었다고 하고요. 르네상스는 일반적으로 15세기, 16세기를 가리키지만 나라마다 시기가 다릅니다. 르네상스의 시발점은 로마 제국 멸망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서로마 멸망 후에 동로마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한 1000년, 10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유산을 지켜왔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고요. 르네상스의 모든 예술은 이전에 금욕주의자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신체적인 세계의 아름다움과 흥분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이 이 시대에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문학 형식에서 클래식이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클래식이라는 단어는 균형, 조화, 절제, 숭고함, 고결한 간소함, 소박함, 육체와 정신의 일치, 그리고 또 우아한 아름다움, 질서 정연함, 세련됨, 미묘함, 경쾌함,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그런 문학 작품의 특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로 18세기 고전주의가 모범으로 삼았던 것이 르네상스였고, 이 르네상스는 또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전주의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그 문학이 지니고 있던 여러 특징을 이어받은 문학 양식을 가리키고요. 이런 양식은 르네상스에 이어서 이제 17, 18세기에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당시에 이제 그 고전주의의 초석을 닦은 중요한 작곡가가 바로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독일 바이에른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프라하에서 음악 공부를 했고요. 교회 연주자로 일하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음악을 전공했고, 이탈리아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고, 이탈리아어 또 프랑스어 또 독일어로도 이 사람의 작품들이 공연이 됩니다. 그런데 글록은 무엇보다도 이제 오페라 역사에서는 오페라의 개혁자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음악은 오페라 스토리가 요구하는 바를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작곡가는. 그러니까 극과 음악 전체에서 기품 있는 소박함, 노블 심플리시티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인데, 왜냐하면 모든 예술사조는 항상 이제 어떤 그 반동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앞의 사조가 굉장히 좀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아주 절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랬던 사조라면, 그 다음에는 좀 파격, 개성, 희한한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조로 바뀌게 되고, 그런 걸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 파격도 너무 지쳐. 그래서 다시 뭔가 좀 아름답고 균형 잡힌 것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록은 앞시대의 그런 바로크 시대의 그런 과장과 허장 성세, 이래서 이제 너무 그 성악도 기교적이다 보니까 가사도 또 제대로 못 알아듣겠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원래 오페라라는 예술의 취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줄거리나 구성이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오페라를 만들었고요. 음악이 지나치게 꾸밈이나 장식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극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처럼 합창단이 코러스가 극중 사건에 직접 관여하게 하는 그런 오페라를 만들었고요. 합창의 비중을 또 독창만큼 높였습니다. 그리고 레치타티보 세코, 아주 간단한 그런 레치타티보 대신 굉장히 좀 풍요로운 레치타티보 아콤파니아토, 여러 대의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그런 레치타티보 부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오페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모차르트의 그 희극 오페라들인데요. 모차르트 하면 물론 세리아 작품들도 많이 작곡을 했지만 특히 희극 오페라 부파로 아주 유명한 작곡가죠. 대표적인 걸작은 피가로의 결혼, 코지판토테, 여자는 다 그래라는 작품이고, 마술피리, 돈조반니,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돈조반니는 또 드라마 조코소라는 조금 다른 그런 장르명을 붙이기도 하고요. 모차르트 희극 오페라의 특징은 바로크의 기교주의, 그런 획일성, 이런 것을 극복해서 중창을 확대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크 오페라를 오래 들으시다 보면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데 조금 한참 들으시다 보면 이거 앞에 나왔던 아리아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리아의 스타일이 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바로크 오페라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조금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지루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중창을 늘리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바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요. 보통 바로크 오페라에서는 등장인물이 5명, 6명이라면 그 등장인물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아리아를 불렀습니다. 중창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아리아를 반복적으로 불렀는데, 이제 중창이 많아진다는 것은 2사람, 3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음악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창에서 오는 화음이 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중창을 확대한다는 것은 연극적인 재미를 높여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오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바로 이런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모차르트는 무엇보다도 이제 다채로운 선율, 뭐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샘솟는 그런 새로운 아리아의 선율들로 우리를 아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오페라 작곡가죠. 모차르트가 뭐 22편이나 되는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이 22편이 다 인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아주 어렸을 때, 뭐 12살, 뭐 이럴 때 좀 습작처럼 작곡한 작품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요 말년에 마지막에 작곡한 그 몇몇 작품들이 정말 아주 최고의 걸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이 오페라에, 모차르트의 물론 음악적인 천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바로 대본 작가 로렌조 다 폰테라는 사람이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베네치아 출신의 극작가고요. 빈에 와서 모차르트를 만나서 모차르트의 3대 걸작 희극이라고 부르는 피가로의 결혼 돈조반니 코지판투 때의 대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아주 정말 탁월한 위트, 유머 감각을 지녔고요. 이 사람 자신이 뭐 굉장한 좀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었다고 해서 뭐 그런 바람둥이의 세계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가로의 결혼 초연은 1786년에 윈의 브루크테아터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윈의 청중에게는 조금 어려운 오페라. 모차르트가 그 당시에 뭐 살리에리라든지 치마로사라든지 동시대의 고전주의 오페라 작곡가들과 비슷한 스타일로 작곡을 했는데 한 10%에서 20% 정도만 앞서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사람들이 모차르트의 음악을 좀 어렵게 느꼈고, 사실은 그런 이유로 모차르트의 음악이 말년으로 가면서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피가로의 결혼을 12월에 프라하에 가서 다시 재초연을 했을 때 아주 열광적인 찬사를 받게 돼요. 그 당시에는 실제로 위인에 있는 그런 청중보다 프라하의 청중이 더 그런 오페라에 대한 수준이 높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조반니 같은 작품 보시면 이제 이 작품은 희극이지만 뭐 살인사건도 나오고 또 지옥에 떨어지고 주인공이 뭐 이런 좀 무거운 이야기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드라마 조코소라고 분류가 됐었고요. 비극, 희극을 섞어놨지만 희극성을 강조한 작품입니다. 대본의 내용보다는 음악이 더 미묘하게 등장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그런 아주 예술성이 뛰어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마술필이라는 우리가 뭐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징슈필이 있죠. 징슈필이라는 것은 뭐 뮤지컬처럼 중간에 말로 하는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오페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래로 부르는 오페라보다는 훨씬 더 접근하기가 편안한 그런 연극에 가까운 그런 오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마술피리에 가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대본 작가가 곁에 없었기 때문에 로렌조 다 폰테 없이 슈칸헤더라는 다른 대본 작가하고 함께 작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걸 독일어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중도 그냥 훨씬 더 뭐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와서 이 공연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모차르트가 일종의 종합 선물을 만들어 줬어요. 독일 교회 음악적인 그런 양식도 들어가고 이탈리아 오페라 형식도 들어가고 또 그냥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그 당시 독일 뭐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가곡 민요 형식 뭐 이런 것을 다 그냥 뒤섞은 뭐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된 세계로 인간을 이끄는 것이 바로 음악의 힘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서민들을 위한 독일어 오페라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었고요. 네, 오늘은 18세기 고전주의 희극 오페라 글록과 모차르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